예,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전일보다도 거의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금리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팀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미국의 금리서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4%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됐든지 아무튼 올해보다는 좀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가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높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그대로 0.25%로 동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시장금리는 또 다른 거니까요. 시장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시장에서는 거의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거의 비슷합니다. 내년도에 뭐 금리 오를 거고 인플레이션 올 거고 달러 약해질 거고 신흥국들 다시 올 거고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좀 초를 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회사의 전망이 방금 말씀드린 시장의 전망과 정확히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금리가 내년도에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리가 안 오르면은 뭐 주식시장에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금리가 안 오른다고 보는 그 근본 원인이 그다지 경제에는 좀 안 좋은 요인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보는 입장이 이제 다른 거고요. 약간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이제 관점에서 저희들의 전망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그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동안 이렇게 엄청난 재정 적자를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년에는 뭐 백신도 나오고 뭐 경제도 좀 정상화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부양책을 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동안 채권 발행 이제 엄청나게 해서 부양책 많이 썼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그런 식의 부양책은 더 이상 저희는 못 쓰는 오히려 이제 과거 한 2010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티파티 운동 같은 그 재정 긴축, 재정 매파들이 좀 더 힘을 얻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회복세나 다른 나라의 회복세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가 있다. 물론 기저효과 때문에 뭐 물가나 이제 성장률은 당연히 높게 나오겠지만 이제 기저효과는 이미 시장에는 올해 오히려 반영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들은 오히려 내년도에는 물가가 별로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 특히 채권에는 이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가가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약달러와 유가의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달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다들 이제 약달러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약달러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회복을 좀 더 빠르게 할 것 같은데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수출이 좋은데 수출은 공산품 위주고 그렇죠. 그거는 지금 락다운이기 때문에 공산품 수출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내년에도 좋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제가 찬물 끼얹어서 좀 죄송스럽지만 현재 이런 분위기가 지속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뭐 연내나 혹은 연초까지는 뭐 분위기상 이제 이어질 수는 있겠으나 내년도에는 오히려 달러가 상당히 강세 반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는 이제 수급상 상당히 그 오르기가 어려운 환경이어서 강달러의 저유가라면 물가는 떨어지고 디플레고요. 오히려 장기 금리는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채권 발행은 이제 올해같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거니까 수급은 오히려 괜찮아지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거꾸로 내년도에는 금리가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그다음에 달러가 올해 모두 다 예상하는 것처럼 내년도에 약세가 되기보다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저희는 강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92를 지금 뚫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뚫리지를 않는 그 상태라서 일단 오늘 새벽에 뚫리긴 했는데 뭐 저도 좀 쫄리긴 합니다. 근데 뭐 올해는 분위기가 상당히 달러 이제 약세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이긴 한데요. 저희는 이제 연이 바뀌면 때가 바뀌면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랜 동안에 계속 이 논쟁거리였던 것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주가의 그 플러스냐 아니면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플러스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아마
금리도 오르면서 주가도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네. 비록 금리는 오르지만 금리를 올라가는 이유가 되는 경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팀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금리가 저금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다지 주식시장에 그건 긍정적인 역할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제가 이 채권에 있다 보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금리가 오르는 게 주식이나 부동산에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사실 가장 제가 난감한 그때는 이제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조건들이 다 동일하다면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주가에 긍정적이지만 환율도 비슷해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수출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어떻게 됐을 때. 그런데 현실사회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없으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수학에서나 있겠죠. 그래서 원인을 보시라. 금리가 올라가는 원인 혹은 떨어지는 원인을 이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금리가 만약에 시장 컨센처럼 올라간다면 경제가 좋아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주식이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혹은 어떤 인플레이션의 성장에 대한 가능성 별로 안 보이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 이러면은 특히 성장주 중심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저희 생각대로 금리가 이제 떨어진다면 그러면은 땡큐 아니야?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은 보통 성장주들은 뭐 이제 밸류에이션상 괜찮을 수가 있는데 그 떨어지는 이유가 뭐 재정 적자도 축소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재정 적자 축소해서 오히려 긴축을 하고 디플레가 심해지니까 금리가 오히려 하향 안정된다. 그런 상황이면 주식이 그렇게 막 좋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주식 내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주장대로 만약에 디플레가 오고 거기에 더불어서 정부도 지출을 줄인다. 이런 형식이면은 아마 올해 이제 9월 달까지 기술주들이 상당히 다른 주식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했었죠. 그렇죠. 이제 그런 흐름이 아마 저희가 볼 때는 비슷하게 저금리 상황에서 나타날 수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 방향에 따라서 금리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뭐 같이 그 경기가 이제 좋아져서 되는 거니까 이럴 때 이제 가치주나 정통 산업주가 이제 좋은 거고요. 반대로 금리가 좀 떨어지는 환경이라면 반대로 약간 현재 좀 각광받았던 이제 언택 투주들 이런 애들이 좀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준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연준이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뭐 코로나19에서 경제도 나쁠 뿐만 아니라 시장도 갑자기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 올리는 쪽으로서 계속 섰는데 자, 이제 내년을 우리가 한번 놓고 보면 이미 미국도 그렇지만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요. 주식시장이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넘었고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서부터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훨씬 더 비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거의 정확히 동의합니다. 아주 재밌는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부동산 가격을 타겟팅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라 라고 이제 국회나 재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고 그 뉴질랜드 중앙은행장이 뭐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채권 시장에 계신 분들은 좀 암묵적으로 아름아름 이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뭐 겉으로는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서 고용과 물가 이거를 이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그동안의 통화 정책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상 이 주가에 상당히 연동된 흐름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르면 약간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한 15% 떨어지면은 뭐 거의 뭐 양적 완화 확대 금리나 이런 식으로 거의 예외 없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이제 좀 있고 이게 글로벌리 자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걱정들이 이제 속속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부양책은 지난 3, 4월에 팬데믹 위기 때 맞춰져서 나온 부양책이고 그걸 내년까지 유지시키면은 초과 부양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1월 FOMC의 의사록이 지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제가 받은 느낌은 시장은 이제 연준이 앞으로 더 확대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반면에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정확히 읽어보면 받는 느낌이 줄이고 싶은데
그렇죠. 줄이고 싶은데 시장에 충격을 안 주고 어떻게 줄일까? 그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준의 내년도의 스탠스는 그동안 풀었던 거를 어떻게 하면 시장의 충격을 좀 덜 주고 조용히 조금 줄여 나갈까 그쪽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아무튼 내년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내년도의 연준의 스탠스는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연장으로 계속해서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 좀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뉴질랜드에서 금리를 이게 부동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요. 뭐 공급 대책 뭐 어떻게 얘기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것만큼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부동산이 안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최후로 쓸 수 있는 카드가 그 금리 인상으로서 들어가 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좀 잠잠해지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내년도에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 이 부동산이 이 통화정책에 주는 어떤 가장 강력한 바로메터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 그게 이제 아마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뉴질랜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뉴질랜드 집값이 한국에 비하면 훨씬 많이 올랐어요. 한국은 사실 이번 팬데믹 위기 때 집값만 보면 굉장히 적게 오른 편에 이제 속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어떤 관심사로 볼 때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사가 높은 이제 그런 나라가 될 거라서 정치적으로 이 통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얼마나 받는가를 볼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보면은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약간 이제 몽둥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닥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알갱이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난 딱 요 부동산 알갱이만 어떻게 좀 깨고 싶어. 그런데 이제 몽둥이로 그걸 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있는 알갱이가 다 깨지겠죠.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정책을 부동산 하나 때문에 쓰기보다는 이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쓰고 있듯이 아주 미시적인 세법 관련된 어떤 개정안이나 정부의 이 정책을 통해서 이 하나의 알갱이만 골라내기 위한 이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추세 정도로 오르는 걸로는 내년에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우리나라만의 금리 인상은 그다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현상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리는 만기가 이렇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만기가 다른 것들 사이에서 그 금리 차가 나는 거죠. 그걸 이른바 이제 그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10년물하고 3년물 사이에 그 스프레드가 지금 0.7% 포인트 정도 납니다. 이른바 이제 얘기하면 70bp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2015년 이후에 거의 최고점 부근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자 이것부터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10년물하고 3년물 사이에 금리 스프레드가 이렇게 굉장히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예년에 과거에 벌어졌던 이유와 이제 올해 벌어졌던 이유가 많이 좀 다릅니다. 과거에 벌어지는 이유는 보통 경제가 나빠지면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단기금리가 훨씬 크게 떨어지게 되고 장기금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 떨어지게 되면서 양자 간의 이제 스프레드가 이제 확대되면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기준금리를 낮게 내린 다음에는 향후에 그래도 경기가 회복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있겠지. 이러면서 장기금리는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금리가 향후의 경기 회복을 반영하여 상승하게 되면서 또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이제 이런 흐름을 예년에는 이제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상당히 다른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플레이션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장기금리가 저렇게 올라가지고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졌냐? 그거는 바로 올해 너무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을 하다 보니까 빚을 너무 많이 냈고 장기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싸졌고 금리는 오르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렇게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졌으니 내년에는
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축소된다던가 예년에 있었던 어떤 사이클을 따라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예.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기준금리는 당분간 오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설사 매파적으로 중앙은행이 얘기를 하더라도 예. 오히려 경제가 안 좋은데 매파적이야? 그럼 장기금리 더 떨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커브가 그 수익률 곡선이 더 눌리는 장단기 금리차가 좁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예년의 그런 일반적인 사이클과 좀 다르게 장기 금리가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상당히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물론 시장의 컨센서스는 다 이제 확대되는 쪽으로 지금 다 몰려 있습니다만 저희는 오히려 축소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글로벌 자금 이동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몇 달 전서부터 아주 두드러진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벌 자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하면 중국의 채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채권도 거기에 어느 정도 끼고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동아시아에 있는 쪽의 채권 쪽으로 전 세계 자금들이 상당히 몰리고 있는 그런 그 상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 이제 이유를 우리가 이제 확실히 먼저 알아야 내년도에 대한 전망도 저희가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단기적으로 뭐 올해 혹은 1월까지는 뭐 지금 글로벌 전망기관들이 다 지금 양떼를 물듯이 돈 있는 기관들한테 올해는 혹은 내년도 약달러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강세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 통화들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저도 올해 혹은 연초까지는 돈의 힘이 일단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왜 좋으냐?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왜 잘 되냐? 공산품 소비가 지금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 다들 집에 있으니까 그렇죠. 소비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소비를 해야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당연히 아시아 국가의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중국과 한국이 생산하는 물품들을 글로벌리 소비를 하니까. 그럼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내년도에 이제 백신 나왔어요. 이제 자연 면역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공산품 이미 작년에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샀어요. 그렇죠. 그 2021년에 또 아이패드 또 살까요? 이 공산품이라는 건 그렇게 소비가 자주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내년 초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아시아 국가들은 또 상당히 어떤 전체주의 국가적인 성격을 좀 띠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통제가 상당히 쉽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만약 그 얘기는 거꾸로도 뒤집어 볼까요? 내년도에 다른 선진국, 뭐 유럽이나 미국이 코로나가 백신 때문에 다시 이제 평소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동아시아의 이 강한 성장이 보장이 될 것인가? 굉장히 깊은 정반대 생각을 오히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내년도 한 1분기 정도가 지나기 시작하면 지금 테마로 잡고서 글로벌 자금들이 아시아로 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썰무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지금은 일단 이 분위기 한번 편승하시지만 너무 머리를 뜨겁게 계속 너무 이제 고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내년 초가 되면 한번 머리를 차갑게 한번 유지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오늘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그걸 해보면 역시 이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는 게 어떤 효과를 가질 건가 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 또 시장의 부정적인 부분 모두 다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쪽에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굉장히 좀 달라진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